안녕하세요. 등록번호 2971번 이상훈 회계사입니다. 이 강의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세무조정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기법이 워낙 단순명쾌하고 효과는 강력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물론 베테랑들도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단에서 남을 가르치는 교수, 학원 강사 이런 분들도 자기 방식과 비교해서 보다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전문적으로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녹화 장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이브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번 강의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뒤로 빠지고 하얀 백지 위에 여러분 스스로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터득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강의 순서는 먼저 대차 대조표를 3등분한 이 표를 이용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빠르게 판단하는 요령을 터득하고, 다음 이건 역시 대차 대조표인데 현금을 별도로 뽑아내어 4등분 했죠. 이 표를 이용해서 회계의 전체 구조를 통찰해보고, 회계의 전체 구조, 통찰, 이것은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것을 사용해서 세무조정을 해볼 것입니다. 이 표 2개, 여기에 거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강의의 90% 이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은 이것만 보고도 회계에 대한 통찰이 생겨 이것저것 많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를 빨리 구현하고 싶은 충동에 여기서 강의를 박차고 나가고도 싶겠지만 이 강의가 겨우 20분도 채 안 되니까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 대차 대조표를 3등분한 이 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NI는 넷인컴의 약자겠고 자본은 당기순이익을 뺀 나머지 자본을 나타내겠죠. 대차 평균의 원리는 잔액의 관점에서도 성립해야 하고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의 관점에서도 성립해야죠. 이번 강의는 변동이 대차 일치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변동의 관점, 하나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도 거래의 중성으로 양쪽으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죠. 1년간 변동의 합계도 차변과 대변이 똑같아야 할 것이고 오류가 생겨도 차변에 오류가 있으면 똑같은 금액만큼 대변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세무상 금액과 회계상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때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반드시 대차는 똑같아야 합니다. 이게 세무조정할 때 포인트죠. 자, 그럼 이 표로서 간단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산이 10만큼 증가하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의 당기순이익도 같은 부호로 10만큼 증가해야 하고 대변에 있는 부채나 자본이 10만큼 증가하면 다른 대변인 당기순이익이 10만큼 감소해야 대차 일치하죠. 그러니까 차변은 그대로인데 차변은 그대로 제로인데 대변의 한 항목이 증가했으니 대차 평균하기 위해 다른 한 항목이 감소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자산이 증가하면 같은 부로 당기순이익이 증감하고 부채나 자본이 변동하면 당기순이익이 반대 부호로 변동해야 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심층 연구를 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하니까 더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생긴 책인데 제6장 제3절을 보시면 됩니다. 서점에는 없고 이곳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책에는 여태껏 그 어떤 누구도 제시해주지 않는 회계에 대한 번뜩이는 많은 통찰을 담고 있으니까 학자라면 한 번쯤 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제1장 제5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CPA 수험생들도 한번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원리는 똑같죠. 오류 분석이라든지 현금 검증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월이 바뀌어도 원리는 그대로니까 꼭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와 이와 연결해서 채권의 평가도 한번 읽어보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CPA 시험은 날고 기는 수험생들 간의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데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우수한 기법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승률은 몇 배로 8, 90% 이상 팍 뛰는 것이죠. 학자가 아닌 수험생이나 실무자들은 빠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니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림을 보고 단순 명쾌하게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길이요, 빛이요, 진리라 생각하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빠르게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게 현명한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 표, 현금을 별도로 뽑아내어 대차 대조표를 4등분한 이 표를 보겠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4등분하니 뭔가 핵에 대한 통찰과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가 단기순이익, 여기가 현금, 단기순이익의 증감을 설명해주면 손익계산서가 되고, 현금의 증감을 설명해주면 현금 흐름표가 되고, 손익계산서는 직접법으로 회계 시스템에서 바로 작성되어 나오죠. 공개할 때마다 대차대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지금 현금 흐름표는 그렇게 안 되고 이미 작성된 재미지표를 바탕으로 간접법으로 작성되고 있죠. 간접법이란 현금의 증감을 현금 이외의 항목들의 증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자산, 부채, 자본, 단기순이익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현금의 증감을 설명하는 것이 간접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대차 대조표인데 수치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죠. 1년치라고 치죠. 현금의 증가 100을, 자산의 증가 900, 그리고 부채 증가 500, 자본 증가 200, 그리고 단기순이익, 이 수치로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쪽 단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현금 흐름이 되고, 이쪽 부채와 자본 쪽은 재무활동에서 조달된 현금 흐름으로 넘어가고, 자산은 구입한 것이니까, 이쪽 자산은 구입한 것이니까 투자활동에 사용된, 투자된 현금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골격은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조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조정이란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 마이너스 된 비현금 손익,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있죠. 이런 비현금 손익을 영업에서 투자나 재무로 보내주고, 반대로 자산과 부채의 증감 중 영업과 관련하는 데는 항목들은 영업적으로 끌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접법은 현금의 증감을 현금 이외의 항목들의 증감으로 설명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 다만 소송을 바꾸는 것뿐이죠. 영업에 속할 것이냐, 재무활동에 속할 것이냐, 투자활동에 속할 것이냐 하는 소속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현금 흐름표도 손익계산서와 똑같이 직지법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회계의 전체 구조를 통찰하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경외감을 갖고 의욕 넘치게 따라와야겠죠. 공개와 동시에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은 단기순이익 계정을 쪼개어서 매출, 매출원가, 급여, 지급이자 등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각 계정들로 나누어서 분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현금 흐름표도 직접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현금 계정을 쪼개어서 현금 계정의 각 구성요소, 매출대금 회수, 매입대금 지급, 급여 지급,
차입금 조달, 유형자산 매입 등 세부 계정을 만들어서 붕괴하면은 붕괴와 동시에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실현되면 한 번의 붕괴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 흐름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회계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붕괴의 5요소가 이제는 붕괴의 7요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회계 원리가 바뀌고 교육과정도 바뀌고 회계 서식도 다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담스럽고 또 현금은 순간순간 잔액을 파악해야 하니까 붕괴 시에 현금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보조 코드로 현금 흐름표의 구성요소를 입력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붕괴할 때 항상 매출처 코드, 매입처 코드를 함께 입력하죠. 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붕괴에서는 보조 원장이 작성되어져 나온다면은 현금의 붕괴에서는 이렇게 보조 코드를 함께 입력해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현금 흐름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표를 볼까요? 이 단순 명쾌한 표 하나로 여러분들은 회계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식부기가 탄생한 지 벌써 500년이 지나고 이제는 거의 600년이 되어 갈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계학자들, 회계사들, 그 중에는 천재도 많았을 텐데 아직도 이 간단한 이치를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아마 신이 시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만민이 다 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동서남북 건물도 책상도 컴퓨터 다 사각형이죠. 그런데 왜 살을 인간들이 싫어하느냐 이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7을 갖다가 그렇게 3번이라 해가지고 그걸 추종하도록 받들고 정작 유용한 살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통찰력을 갖다가 신이 인간에게 이런 통찰력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자, 이 강의에서처럼 대차대조표를 4등분만 했더라면 금방 이런 통찰을 얻었을 겁니다. 왜 이 강의의 제목을 회계와 세무조정에 숨어있는 신의 섭리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다음 세무조정을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손익계산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익계산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면 대차대조표가 되어버리죠.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의 또 다른 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간접법이 아닌 손익계산서는 정보로서의 유용성은 없으나 이미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일부러 간접법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회계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는 대단히 유용했었죠. 자산의 과대가소 계상에 따른 오류 분석도 모두 간접법의 근거를 뒀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세무조정도 간접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무조정에서는 부채를 자산 쪽으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를 오른쪽에 두고 하는 것이 편하다는 분은 여전히 부채를 오른쪽에 둬도 되겠죠.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의 증감을 당기순이익의 요소, 즉 현금, 자산부채, 자본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무상 금액과 회계상 금액의 차이가 자산, 부채 쪽에서 나면은 소득세무 유효가 되죠. 자본에서 차이가 나면은 기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현금 쪽에서 나면 뭐가 될까요? 현금 쪽에서 나면은 사회유출이 됩니다. 세무조정도 대차에 빠짐이 없어야 하고, 대차 평균의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세무조정을 해보겠습니다. 1번 기부금 한도 초과죠. 110 지출했으나 한도가 100이니까 10원 지출을 세무상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을 플러스 해줘야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당기순이익 플러스 10. 이걸 세무조정 방식으로 풀었으면 기부금 부인 입금 산입 10, 상대계정 현금이니까 소득처분은 사회유출. 다음 2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120-100 하면 20원이죠.
관가 충당금 대변 20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자산부채 차변 플러스 20,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의 단계 순이익 플러스 20. 이걸 세무조정 방식으로 풀었으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입금 산입 20, 상대계정 자산부채이니까 소득처분은 유보. 3번 자기주식 처분 이익 50이 회계상 자본에 들어갔으나 세무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을 감소시켜줘. 자본을 마이너스 50.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다른 대변인 당기순이익이 반대보로 플러스 50. 이걸 세무조정 방식으로 풀었으면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입금 산입 50, 상대계정 자본이니까 소득처분은 기타. 다음 4번 유가증권 평가이익은 세무상 인정할 수 없으니 우선 매도 가능 정권이 들어있는 자산부채 쪽 마이너스 30,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30. 하나 더 해줘야죠. 자본에 포함된 매도 가능 정권 평가이익 30 인정할 수 없죠. 자본 마이너스 30,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다른 대변인 당기순이익 반대부호 플러스 30. 이 결과로 당기 과세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이걸 세무조정 방식으로 풀었으면 매도 가능 정권, 송금 산입 30, 상대계정 자산부채니까 소득처분은 유보. 또 하나 더 해줘야죠. 매도 가능 정권 평가이익, 입금 산입 30, 상대계정 자본이니까 소득처분은 기타. 이런 기법은 세무조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더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 세무조정은 간접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간접법이란 당기순이익의 정감을 당기순이익 이의 항목, 자산부채, 자본 항목으로서 설명을 해야 하니까 막상 당기순이익의 구성요소인 퇴직금여라든지 손익 항목은 분석이 재야 됩니다. 재야하고 나머지 항목의 분석 결과로서 입금 산입, 송금 산입이 결과로서 계산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1번 IFRS에서 대충 퇴직금의 축량을 이렇게 분기하죠. 세법상 모두 부인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가정하죠. 세법 규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 모두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확정급여 채무 부인, 자산부채 차변 플러스 120 해줘야죠. 대차평균에 의해 가지고 당기순이익 플러스 120. 또한 자본 항목에 마이너스로 포함된 보험수리손을 부인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자본을 플러스 20 해줘야죠. 대차평균에 의해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0. 정리하면은 유보 플러스 120, 기타 마이너스 20, 당기 과세 소득에 미치는 쉬운 효과는 플러스 100 이렇게 되죠. 다음 2번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죠.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100원짜리 건물을 150원에 매입했으면 시가 거래로 정상으로 환원시켜줘야 되죠. 따라서 건물은 마이너스 50, 현금은 플러스 50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100원 나가야 되는데 50원 더 나갔으니까 50원 물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50.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입금 산입 50, 송금 산입 50,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제로. 3번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 보통 고가 매입이 부당히 계산 대상이 되고 저가 매입은 그냥 지나치는데 유가증권의 경우는 특수하게 입금 산입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죠.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입금 산입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2번하고 비교하면은 2번은 고가 매입이고 3번은 저가 매입이니까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똑같이 처리하면은 이쪽에 플러스 50, 이쪽에 마이너스 50. 그래서 대차 평균에 의해서 입금 산입 50, 송금 산입 50.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이 규정의 취지는
부당행위를 부인해서 정상가격, 시가거래로 환원시키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입금 산입하여 과세를 당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감소와 그에 따른 송금 산입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없어져야죠. 유가증권과 입금 산입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는 플러스 50이 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2번의 경우는 시가로 환원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세법상 이렇게 분개가 되어야죠. 그래서 건물과 현금 모두 차이가 나죠. 그러나 3번 거래는 시가로 환원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시득시 입금 산입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세법상 분개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증가시키지만 현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저가 취득에 따른 이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무조정에서 현금은 차이가 없고 유가증권만 증가시켜 단기 과세 소득에 미치는 순효과는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소득처분과 관련된 회계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회계 구조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처분에서 유보로 처분된 것은 나중에 반대보로 돌아오죠. 기타는 소득처분되는 순간 종결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죠. 기타 자본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당기순이익을 거쳐서 자본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자본으로 가버려가지고 거기서 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은 자본은 차이가 이제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자본은 똑같아지니까 앞으로 더 돌아올 일이 없는 거죠. 회계 메커니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분석해봐도 되지만은도 뭐 회계 메커니즘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렇다면은 이 사회의 유출은 어떨까요? 사회의 유출. 사회의 유출은 혼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메커니즘만 보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득처분 시 돈이 나갔다고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죠. 일종의 그렇게 가정하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보는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가정하는 것이라면 사회 유출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가정하고 또 세법상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금도 일종의 자산이죠. 똑같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회사 돈을 가져왔으니 물어내라. 법에서 강제 집행해가 물어내면 돈이 돌아오는 것이죠. 사회에 유출된 것이 돌아오니 사회유입인데 명칭상 뭐 사회유입 유출 반대 사회유입 좋죠. 사회유입인데 그런데 이런 소득 처분은 없어요. 없고 여기서 기타로 처분해가지고 종결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사회의 유출은 회계 메커니즘상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닌데 다만 세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가정하고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금에서 회계와 세무상 차이가 발생하면 그걸 사회의 유출로 처분하는 것과 관련한 미묘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누락됐을 때 세무상 그것을 바로잡는 분개는 현금을 할 수도 있고 외상 매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계상 아무런 분개를 안 했지만 세무상은 이제 매출 누락됐다고 보고 매출을 잡아줘야 되니까 세무상 분개를 한다면 대변에는 매출을 잡고 차변은 현금을 할 수도 있고 외상 매출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 세법의 규정이 그렇게 두 가지 세법의 규정상 그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현금으로 분개를 해준다는 것은 돌아오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돌아올 것을 가정하여 유보로 처리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다음 접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12월 5일 카드로 접대하고
결제는 다음에 1월 1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 접대비가 부인당하면 사회출로 소득 처분되죠. 상대 계정은 미지급 부채 계정입니다. 그러니 언뜻 보면은 이때까지 모든 원칙, 자산 부채는 유보로 처리하고 현금은 사회출로 처리한다는 그런 소득 처분 원칙에 끝나는 것 같지만, 미지급금은 결국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중간에 생략하고 결국 현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지출이 기부금에서 발생했어요. 기부금에는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미지급 잡힐 때 송금 부인되죠. 이것 때문에 부인됐어요. 이 기부금 본래는 송금 인정되는데 다만 아직 현금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인된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은 부인될 때는 유보로 처분해 줘야죠. 유보로. 그리고 결제될 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위의 접대비의 경우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결국 현금으로 사회에 유출될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기부금은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되고 실현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보는 자산 부채의 차이, 사회 유출은 현금의 차이로 보고 대차 평균의 원리를 적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강의가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쓸 때 여기서 소개하는 표나 기법들을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다만 남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듯이 그 논문에 남의 출처를 밝히죠. 그런 방식으로 이 출처를 밝혀주신다면은 그게 최소한의 예의겠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운을 빌겠습니다.